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은퇴, 새로운 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아내와의 재혼, 지은이는 백문현, 발행은 두리반입니다. 이 책은 저자 백문현님이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후 그의 삶에 대해 담담히 그린 책입니다. 은퇴 후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막을 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지은이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내의 낯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돌봐온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내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놀라며 아내 역시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내와 재혼을 하기로. 이 책에서 저자는 안팎에서 물밀듯이 다가오는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많다고 전하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 그리고 은퇴하면서 겪어왔고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후대가 겪고 느끼게 될 일이라고 말하며 독자들이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우와 심포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5말6초가 되면서 몇 년 사이에 일손을 놓고 쏟아지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물학적 나이에 0.8을 곱한 나이가 진짜 자기 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개 50대 초반의 젊은이다. 청신하고 발랄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축 처져서 지내기에는 젊은 나이다. 일손을 놓게 되었다는 말은 쓰지만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기에는 왠지 내키지 않는 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일손을 놓게 되었다. 내 경우에도 일손을 놓게 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외이고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애써 부인하곤 했다. 심지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꿈과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런 내가 일손을 놓으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 허전하고 허탈하고 공허했다. 하루아침에 경제적 주체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이 무너지고 삶의 회의감을 느꼈다. 모양새가 사나워지고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아직도 일을 하는 또래 사람들이 부러워서 은근히 그들과 거리를 두게도 되었다. 점심 약속을 끝내고 그들은 일터로 가고 나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성인은 고마웠지만 다음번에는 식사 자리를 사양하고 싶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는 70대 선배의 말을 대범하게 웃어넘기지 못했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 주말 부부가 되는 또래들이 내심 부러웠다. 이런 차에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가 겪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웠다. 남자에게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죽음에 상응하는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뜻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능에 갔다. 1단계 거부. 은퇴가 가져오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부정하는 단계. 2단계 우울. 상실의 비애를 느끼고 의기소침하며 살아갈 걱정에 빠지는 단계. 3단계 분노. 몸담았던 회사나 동료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단계. 4단계 수용.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은퇴에 맞는 일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 일손을 놓고 난 촉이 나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달라진 환경에 우울해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했다. 또 내 나름의 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돈을 벌면서 보람있게 일할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눈높이를 낮춘다고 일자리가 나올 형편도 아니었다. 투자니 창업이니 하는 위험부담이 큰 새로운 뭔가를 찾기는 두려웠고 아예 방향을 돌려 내 나름의 재능 기부라도 할 일을 찾아보았지만 나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소프트 랜딩하는 데는 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고 말하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이 고마웠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소설가 이문열 씨의 말도 도움이 되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삶, 건강한 노후가 먼저 떠올랐다. 돈 버는 일에 취해 몸 상하고 그동안 벌어둔 돈을 나중에 병원비로 날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생각나 웃었다. 웃으면서도 웃고 넘기는 어려운 현실이 닥친 것이다. 돈 벌 일이 있으면 마다할 것이 아니면서 괜히 해보는 말임을 내가 더 잘 안다. 여하튼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0대는 몸 만들기, 60세 이후는 70%에 만족하는 것으로 내 나름의 모토를 정해 실천해 보기로 했다. 절제, 한 예를 들어 식사량이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왔고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나에게 위장의 70%를 채우고 마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다른 면에서도 소욕하고 안본지족하기로 정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의 70%는 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해졌다.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제국의 쇠퇴. 주변에서 나를 보고 현대판 조선 여자와 산다고 했다.
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줄 알았다. 아내라는 여자는 남편이 출근할 때 따듯이 배웅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대령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것도 내가 손을 씻는 동안에 바로 밥상을 차려놓는 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남편에 대한 도리인 줄 알았다. 아침이면 갈아입을 내의와 양말을 가지런히 내놓고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서 매주는 걸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걸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다. 물하면 물이 나오고 커피하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알았다. 또 내가 몇 시에 집에 돌아오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묻지도 말고 바깥 일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랐다. 세상이 좋아져 빨래도 밥도 청소도 기계가 다 해주는 안락함에 만족하기만을 바랐다. 여자는 모름지기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기를 바랐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기를 바랐으며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 나의 바람에 아내가 순종하면서 당연히 즐겁게 사는 줄 알았다. 나와 함께 똑같이 늙어가는데도 아내는 덜 늙는 줄 알았다. 그런 줄 알고 30여 년을 애들이 출가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런 나의 제국은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견고했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었고 영원할 줄 알았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퇴근할 일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아니 집에 있는 날이 밖에 나가는 날보다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생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아내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무쇠인 줄 알았더니 아플 줄도 알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줄 알았더니 밖에도 나가고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가리지 않는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것도 있었다.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더 많이 알았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감지덕지하며 살림이나 꾸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들이라 해야 기껏 시장이나 다니며 장보기나 하고 가끔 애들 학교나 오가는 줄 알았던 아내가 그 나름의 생활이 있고 나를 두고도 외출할 줄 알았다. 나를 따라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나가도 크게 미안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을 뿐이고 내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일 뿐인데도 처음엔 전차에 머리가 박힌 듯 멍했다.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불과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다. 내일 친구들하고 1박 2일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말끝을 흐리기는 했지만 그건 동의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일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집에 있는 남편한테 크게 뒷바라지 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예전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화를 왈칵 내야 할 때 정작 말꼬리를 흐리는 건 오히려 난이 별일이다. 난 그러면 하루 종일 뭐하지? 나의 혼잣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애들처럼 그런 건 왜 묻느냐 알아서 하라는 뜻이겠지만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내가 마주대고 부정하지 않는 걸 제멋대로 묵시적 동의와 승인으로 간주하고 다음날 일찌감치 나서는 아내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문 앞에서 정중히 배웅했다. 예전에 내가 호기 있게 출근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순식간에 역전극이 벌어졌다. 아내가 알아서 했듯이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 곰탕이 끓여져 있었다. 둘이 살다 한 사람이 없어지니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이 없어진 텅 빈 공간이다. 아내가 긴 세월 내가 출근하고 나서 이런 빈 공간 속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나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과 용기와 엄숙함이 나는 필요했고 아내에게 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만을 강조했다. 아내에게 오직 내가 집안일을 신경 쓰도록 하지 않기를 바랐고 지친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쟁터고 어디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시바지 종마의 역할이 끝난 것이다. 한숨을 쉬고 이럴 수가 없다고 소리쳐봐야 벽 보고 소리치는 격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침대 위를 뒹굴며 다시 늘어지게 자보려 했지만 제대로 잠이 올 리 없었다. 오래 누워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이 기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혼자만의 여행을 하기로 했다. 아내가 나가면서 차려놓은 밥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내 심사를 대신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 한두 군데였겠냐마는 막상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내 맘대로 자유롭게 떠나려고 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많고 많았던 가고 싶었던 곳이 갑자기 필름이 끊어진 듯 한 군데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별일이었다. 행선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나무로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한 번도 추월하지 않고 다닌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별 볼 일도 없는데 휴게소마다 들른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괜히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그들은 갈 곳이 있었다. 사냐는 겨울에서 봄으로 파랗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가을에서 겨울 눈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감미롭게 들리지 않았고 성우들의 목소리가 구수하기보다는 씁쓸하게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며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여유롭게 다니는 척했지만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양 허전했다. 이럴 때 전화해주는 사람은 구세주가 될 텐데 그 흔한 상업성 권유전화 한 통 없었다. 오자마자 끊거나 아예 받지도 않는 인터넷 전화도 열심히 끝까지 들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그마저 없었다. 그나마 중절모를 쓰고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왔기 망정이지 아니면 온몸이 시리고 추웠겠다. 몸보다 마음이 추웠다. 객지에서 혼자 잡은 곳이 얼마만인가. 출장이란 이름을 빼고 나면 처음이지 싶다. 출장을 가더라도 누군가하고 반주를 걸치고 잠을 자러 갔지.
이렇게 혼자서 막막한 기분으로 자본 적은 없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고삐 달린 망아지처럼 말뚝에 매여 있을 때는 항상 그 끈을 끊어버리고 해방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과 아내에게서 해방된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서성거리다니 어이가 없고 한심했다. 긴 밤을 객지에서 홀로 보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부 전화나 해볼까 하다가 왠지 철양에서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과의 연결망이 갑자기 블랙아웃 되었다. 쓸데없는 공상을 하고 한숨을 짓다가 평소엔 안 하던 짓을 하고 말았다. 잘 놀고 있지요? 늦은 시간까지 잘 놀고 있을 아내, 아니 마님에게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변했다. 여기에 보태어 남녘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다는 봄 소식도 전해드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 매화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말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은 덧붙이지 못했다. 곁에 둔 라디오에서는 한물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신나게 들렸다. 한때는 나도 신나게 춤을 추는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싸이처럼 한물 같다.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이렇게 허전함을 주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이런 공상에 잠기며 아내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마님은 끝내 답장이 없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는 걸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불끈 치솟았는데도 미안해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이해했다. 변했다. 아내가 변했다. 내가 더 많이 변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여태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쓰레기를 버리며 집안일을 거들고 조금씩 목소리가 죽어갈 때다. 또다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아내가 통보해왔다. 내가 아는 모임의 사람들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꺼내는데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다. 여럿이서 매달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 돈은 누가 벌어다 준 거냐고 농담 삼아라도 대묻지 못했다. 이럴 때 그런 농담을 하든지 적어도 못마땅한 기색이라도 하는 게 과거의 내 스타일인데 의외였다. 그 사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득도를 했단 말인가. 기가 막힐 일이다. 하루라도 젊을 때 노는 게 좋지. 내가 이렇게 말하다니 어차피 보낼 거 기분 좋게 보내야겠다는 깨달음의 발로다. 나는 그동안 템플스테이나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인 것으로 오케이 사인을 했다. 평소에도 템플스테이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고 어느 절에선가 그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있어서 불쑥 나온 말이었다.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마님이 제주도 놀러간 며칠 동안 템플스테이는 가지 않고 텅 빈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사찰보다 더 적막한 곳에서 허기를 느끼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늦은 밤까지 명상을 했다.
오랜 명상 덕분에 바뀐 현실에 순응해 가는 게 현명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템플스테이 대신 홈스테이를 하면서 돈이 굳었다. 나면으로 때운 몸과 마음의 허기가 그대로 있었다. 환갑을 맞아 친구 부부들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다. 가이드의 말에 솔깃하여 옵션인 그 나라 민속 공연을 아내와 상의 없이 덜컥 예약해놓고 2시간 관람한 적이 있었다. 비싼 관람료가 조금 흠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할 만큼 재미있었다. 나와는 달리 아내는 지루했고 그 돈이 아까웠나 보다. 마님의 승낙 없이 덜컥 예약한 것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여행 기간 내내 그 말을 했다. 틈만 나면 오메가3니 화장품이니 배낭이니 모자니 티셔츠니 장난감이니 이런 걸 고르는 아내를 보고 한마디 했다가 그때마다 본전도 못 찾았다. 민속 공연 관람한 걸 꼭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남자는 꼭 필요한 걸 비싸게 사는 반면에 여자는 쓸데없는 걸 싸게 사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사지 말라 해서 안 산 적은 없다. 이렇게 세력 균형이 점차 깨지고 있다. 어느새 가정에서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 격이 되고 말았다.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순응하며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낄 때면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있다.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령을 하듯이 괜히 팔뚝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다.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제국의 세태를 몸소 겪고 실감하고 있다. 친구 녀석들은 이런 걸 벌써부터 겪었는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보고 답답해하고 한심해한다. 그들은 벌써 주눅이 들었고 나름의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나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임을 알고 있다.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걸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국의 종말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차마 그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아내와의 재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아내가 물어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나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물건이나 통장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다 라는 말에 더 당황했다. 갑자기 헬리크 입센에 희고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를 연상케 했다. 나는 그동안 착한 아내를 두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아내가 물이나 공기처럼 항상 내 곁에 있어 특별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 거두절미하고 아내가 그런 물음을 하게 한 내 잘못이 크다.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신경 쓰지 않는 아내이기를 바란 내 잘못이 크다. 내 탓이다. 처음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으로 무시와 냉소로 일관했지만 며칠 동안 원망하기도 하소연하기도 할 때 그 심각성을 인식했어야 했다. 그런 물음에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다. 아내는 잠을 못 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가 울기도 했다. 큰일 날 것만 같았다. 갱년기는 지났을 나이인데 다시 온 갱년기인가.
가만히 생각하니 평생 동안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둘 다 무일푼으로 총구석에서 태어나 이만큼 살면 되었지 무슨 군말이냐는 식으로만 생각해왔다. 가온이라며 역지사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꽤 많은 책들을 읽어왔으면서도 내 입장을 생각해달라고만 했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했다. 조선시대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밤늦은 시간에 얼음 위에 양주를 부어 한 잔씩을 꺼내놓았다. 경쾌한 소리가 나게 쨍 부딪혔고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평소 거의 말이 없고 술이라고는 한 모금도 하지 않는 아내가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와 달리 아주 열띠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방정맞게도 불빛에 비친 아내의 홍조띤 얼굴이 예쁘게 보여 싱긋이 웃자 내가 딴청을 부리는 줄 오해한 아내의 말이 더 길어졌다. 여자였다. 세월이 무덤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가슴에 쌓아온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구절양장처럼 길었다.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매사에 낳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내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옳은 줄만 알았다. 아버지도 그러셨다. 부전자전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뒤에서만 엄마 칭찬을 많이 하셨지 한 번도 대놓고 칭찬하신 적이 없었다. 내가 우리 형제 중에서 외모나 행동이 갈수록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알겠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내 또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 기준으로만 사랑했고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았다. 남들 앞에서 팔불출이 되어 아내를 칭찬할 때는 많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에 만족하며 사는 줄 알았고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데 따라 아내의 지위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만족해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건 별거 아니라 했다. 솔직히 말해 아내를 젊고 지적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허기와 갈증을 느낀 적도 있었고 그런 여자들에게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었다. 아마 그런 것도 몹시 신경이 거슬렸나 보다.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걸 여자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녀도 아내이자 여자였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자인 아내가 사뭇 짜증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보였다. 나한테 보낸 글 끝머리에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듯해 가슴이 찡해졌다.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 그 말조차 생경하게 들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내의 예쁜 반란이었다. 얼음 위에 노란 양주 빛깔이 번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아내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다. 나이 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 후에도 끝까지 남을 사람이 아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아내만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주사 김정희가 세안도에 쓴 세안연우 지송백지 후조,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말뜻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다. 세상 인심은 그런 것이다. 한때는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는 추운 겨울날이 어차피 다가온다. 제주도 추운 겨울바람처럼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아내가 소중한 줄 알라는 아내의 바람에 내가 화답했다. 아내가 웃었다. 그런 아내가 나에게 소나무요, 잣나무다. 최근에 읽은 퇴계이황 선생 글 중에서 이런 편지글이 머리에 오래 남아있다. 부부관계가 극히 나빠 이혼을 고려 중인 친구에게 보낸 글이다. 자네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가? 퇴계 선생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다시 얻은 부인 권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그런 부인과 사느라고 오죽 힘들었겠는가. 권 씨 부인은 제사상을 차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치마 속에 몰래 감추다 들키기도 했고,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제사가 끝나기 전에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과일을 집어주면서 퇴계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본인이 드시는 것보다 후손들이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부인을 감쌌다. 또 부인 권 씨가 퇴계의 흰 도포를 다림질하다가 태우고, 태운 곳을 흰 천이 아닌 빨간 천으로 기워주는 실수를 했을 때도 태연히 그 옷을 입고 나섰다. 부인이 그 옷을 입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퇴계는 부인의 흉을 보는 사람들에게 빨간색이 잡귀와 횡액을 막아주는 것이라 부인이 일부러 그리했다고 부인을 감싸주었다. 퇴계 선생이 성리학의 대가인 줄은 익히 알았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큰 인물인 줄은 몰랐다. 그 너그러움과 인간미에 숙연해졌다. 그런 퇴계 선생에게도 평생 잊지 못하고 지낼 단양 기생 두 양이 가슴속에 있었다. 숨을 거둘 때까지 방 윗목에 매어 화분을 두고 아꼈다는데, 그 화분은 헤어질 때 두 양이 준 것이고 단양에서 안동까지 가지고 온 것이다. 숨이 지는 날 퇴계는 제자에게 말했다. 저 매화에 물을 주거라. 물론 아내는 퇴계 선생의 부인 권 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내와의 재혼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먼저 나부터 변했다. 얼어버린 강물을 깨는 데는 커다란 도끼보다 따뜻한 봄바람이 났고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틈틈이 껴안았다. 자주 칭찬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중 해라는 지시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청유형으로 바꾼 것도 잘한 일이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일을 여태 안 하고 살았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았다. 내가 아내와 재혼하기로 결심하고
재혼이란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몇 번씩이나 아내와의 재혼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아주 좋아했다. 그 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이마에 주름이 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얼굴이 애잔했다. 입가에 골이 파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재혼했으니 지금부터 긴 허니문의 출발이다. 지난 세월만큼만 같이 지내면 70성상을 해로하게 된다. 그때쯤에는 낡은 싸구려 영화처럼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에 주룩주룩 비가 내려도 좋다. 아내와 재혼을 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건 정말 잘했다. 이기고 지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서다. 황혼이혼을 하기도 하고 재혼을 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다르다. 지나간 세월 동안 속속들이 서로를 알아온 바탕 위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니 그럴 염려는 없다. 바닥을 친 것이니 오르는 일만 남았다. 오직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측은하고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 만물이 달라진다. 그동안 무덤덤하게 지내고 그러려니 하며 보아온 아내의 얼굴과 행동이 요즘 와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 얼굴 구석엔 아내가 보고 싶어 콩닥거리던 그때가 있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 묵묵히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었다.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나타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 아내의 조건, 남편의 조건도 조금 부족한 것이 낫다. 아내하고 재혼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다. 아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세상이 밝아졌다. 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달라졌다. 여우와 심포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5말6초가 되면서 몇 년 사이에 일손을 놓고 쏟아지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물학적 나이에 0.8을 곱한 나이가 진짜 자기 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개 50대 초반의 젊은이다. 청신하고 발랄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축 처져서 지내기에는 젊은 나이다. 일손을 놓게 되었다는 말은 쓰지만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기에는 왠지 내키지 않는 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일손을 놓게 되었다. 내 경우에도 일손을 놓게 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외이고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애써 부인하곤 했다. 심지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꿈과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런 내가 일손을 놓으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 허전하고 허탈하고 공허했다. 하루아침에 경제적 주체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이 무너지고 삶의 회의감을 느꼈다. 모양새가 사나워지고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아직도 일을 하는 또래 사람들이 부러워서 은근히 그들과 거리를 두게도 되었다. 점심 약속을 끝내고 그들은 일터로 가고 나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성인은 고마웠지만 다음번에는 식사 자리를 사양하고 싶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는 70대 선배의 말을 대범하게 웃어넘기지 못했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 주말 부부가 되는 또래들이 내심 부러웠다. 이런 차에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가 겪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웠다. 남자에게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죽음에 상응하는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뜻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능에 갔다. 1단계 거부. 은퇴가 가져오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부정하는 단계. 2단계 우울. 상실의 비애를 느끼고 의기소침하며 살아갈 걱정에 빠지는 단계. 3단계 분노. 몸담았던 회사나 동료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단계. 4단계 수용.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은퇴에 맞는 일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 일손을 놓고 난 촉이 나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달라진 환경에 우울해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했다. 또 내 나름의 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돈을 벌면서 보람있게 일할 곳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눈높이를 낮춘다고 일자리가 나올 형편도 아니었다. 투자니 창업이니 하는 위험부담이 큰 새로운 뭔가를 찾기는 두려웠고 아예 방향을 돌려 내 나름의 재능 기부라도 할 일을 찾아보았지만 나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소프트 랜딩하는 데는 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고 말하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이 고마웠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소설가 이문열 씨의 말도 도움이 되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삶, 건강한 노후가 먼저 떠올랐다. 돈 버는 일에 취해 몸 상하고 그동안 벌어둔 돈을 나중에 병원비로 날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생각나 웃었다. 웃으면서도 웃고 넘기는 어려운 현실이 닥친 것이다. 돈 벌 일이 있으면 마다할 것이 아니면서 괜히 해보는 말임을 내가 더 잘 안다. 여하튼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0대는 몸 만들기, 60세 이후는 70%에 만족하는 것으로 내 나름의 모토를 정해 실천해 보기로 했다. 절제, 한 예를 들어 식사량이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왔고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나에게
위장의 70%를 채우고 마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다른 면에서도 소욕하고 안본지족하기로 정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의 70%는 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해졌다.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제국의 쇠퇴. 주변에서 나를 보고 현대판 조선 여자와 산다고 했다. 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줄 알았다. 아내라는 여자는 남편이 출근할 때 따듯이 배웅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대령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것도 내가 손을 씻는 동안에 바로 밥상을 차려놓는 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남편에 대한 도리인 줄 알았다. 아침이면 갈아입을 내의와 양말을 가지런히 내놓고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서 매주는 걸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걸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다. 물 하면 물이 나오고 커피하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알았다. 또 내가 몇 시에 집에 돌아오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묻지도 말고 바깥 일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랐다. 세상이 좋아져 빨래도 밥도 청소도 기계가 다 해주는 안락함에 만족하기만을 바랐다. 여자는 모름지기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기를 바랐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기를 바랐으며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 나의 바람에 아내가 순종하면서 당연히 즐겁게 사는 줄 알았다. 나와 함께 똑같이 늙어가는데도 아내는 덜 늙는 줄 알았다. 그런 줄 알고 30여 년을 애들이 출가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런 나의 제국은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견고했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었고 영원할 줄 알았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퇴근할 일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아니 집에 있는 날이 밖에 나가는 날보다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생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아내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무쇠인 줄 알았더니 아플 줄도 알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줄 알았더니 밖에도 나가고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가리지 않는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것도 있었다.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더 많이 알았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감지덕지하며 살림이나 꾸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들이라 해야 기껏 시장이나 다니며 장보기나 하고 가끔 애들 학교나 오가는 줄 알았던 아내가 그 나름의 생활이 있고 나를 두고도 외출할 줄 알았다. 나를 따라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나가도 크게 미안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을 뿐이고 내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일 뿐인데도 처음엔 전차에 머리가 박힌 듯 멍했다.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불과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다.
내일 친구들하고 1박 2일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말끝을 흐리기는 했지만 그건 동의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일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집에 있는 남편한테 크게 뒷바라지 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예전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화를 왈칵 내야 할 때 정작 말꼬리를 흐리는 건 오히려 난이 별일이다. 난 그러면 하루 종일 뭐하지? 나의 혼잣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애들처럼 그런 건 왜 묻느냐 알아서 하라는 뜻이겠지만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내가 마주대고 부정하지 않는 걸 제멋대로 묵시적 동의와 승인으로 간주하고 다음날 일찌감치 나서는 아내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문 앞에서 정중히 배웅했다. 예전에 내가 호기 있게 출근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순식간에 역전극이 벌어졌다. 아내가 알아서 했듯이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 곰탕이 끓여져 있었다. 둘이 살다 한 사람이 없어지니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이 없어진 텅 빈 공간이다. 아내가 긴 세월 내가 출근하고 나서 이런 빈 공간 속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나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과 용기와 엄숙함이 나는 필요했고 아내에게 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만을 강조했다. 아내에게 오직 내가 집안일을 신경 쓰도록 하지 않기를 바랐고 지친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쟁터고 어디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시바지 종마의 역할이 끝난 것이다. 한숨을 쉬고 이럴 수가 없다고 소리쳐봐야 벽 보고 소리치는 격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침대 위를 뒹굴며 다시 늘어지게 자보려 했지만 제대로 잠이 올 리 없었다. 오래 누워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이 기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혼자만의 여행을 하기로 했다. 아내가 나가면서 차려놓은 밥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내 심사를 대신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 한두 군데였겠냐마는 막상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내 맘대로 자유롭게 떠나려고 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많고 많았던 가고 싶었던 곳이 갑자기 필름이 끊어진 듯 한 군데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별일이었다. 행선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남으로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한 번도 추월하지 않고 다닌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별 볼 일도 없는데 휴게소마다 들른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괜히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그들은 갈 곳이 있었다. 사냐는 겨울에서 봄으로 파랗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가을에서 겨울 눈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감미롭게 들리지 않았고 성우들의 목소리가 구수하기보다는 씁쓸하게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며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여유롭게 다니는 척했지만 가슴 안쪽이 비어있는 양 허전했다.
이럴 때 전화해주는 사람은 구세주가 될 텐데 그 흔한 상업성 권유 전화 한 통 없었다. 오자마자 끊거나 아예 받지도 않는 인터넷 전화도 열심히 끝까지 들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그마저 없었다. 그나마 중절모를 쓰고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왔기 망정이지 아니면 온몸이 시리고 추웠겠다. 몸보다 마음이 추웠다. 객지에서 혼자 잡은 곳이 얼마만인가. 출장이란 이름을 빼고 나면 처음이지 싶다. 출장을 가더라도 누군가하고 반주를 걸치고 잠을 자러 갔지. 이렇게 혼자서 막막한 기분으로 자본 적은 없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고삐 달린 망아지처럼 말뚝에 매여 있을 때는 항상 그 끈을 끊어버리고 해방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과 아내에게서 해방된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서성거리다니 어이가 없고 한심했다. 긴 밤을 객지에서 홀로 보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부 전화나 해볼까 하다가 왠지 처량해서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과의 연결망이 갑자기 블랙아웃 되었다. 쓸데없는 공상을 하고 한숨을 짓다가 평소엔 안 하던 짓을 하고 말았다. 잘 놀고 있지요? 늦은 시간까지 잘 놀고 있을 아내, 아니 마님에게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변했다. 여기에 보태어 남녘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다는 봄 소식도 전해드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 매화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말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은 덧붙이지 못했다. 곁에 둔 라디오에서는 한물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신나게 들렸다. 한때는 나도 신나게 춤을 추는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싸이처럼 한물 같다.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이렇게 허전함을 주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이런 공상에 잠기며 아내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마님은 끝내 답장이 없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는 걸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불끈 치솟았는데도 미안해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이해했다. 변했다. 아내가 변했다. 내가 더 많이 변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여태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쓰레기를 버리며 집안일을 거들고 조금씩 목소리가 죽어갈 때다. 또다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아내가 통보해왔다. 내가 아는 모임의 사람들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꺼내는데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다. 여럿이서 매달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 돈은 누가 벌어다 준 거냐고 농담 삼아라도 되묻지 못했다. 이럴 때 그런 농담을 하든지 적어도 못마땅한 기색이라도 하는 게 과거의 내 스타일인데 의외였다. 그 사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득도를 했단 말인가. 기가 막힐 일이다. 하루라도 젊을 때 노는 게 좋지. 내가 이렇게 말하다니 어차피 보낼 거 기분 좋게 보내야겠다는 깨달음의 발로다. 나는 그동안 템플스테이나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인 것으로 오케이 사인을 했다. 평소에도 템플스테이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고 어느 절에선가 그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있어서 불쑥 나온 말이었다.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마님이 제주도 놀러간 며칠 동안 템플스테이는 가지 않고 덩 빈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사찰보다 더 적막한 곳에서 허기를 느끼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늦은 밤까지 명상을 했다. 오랜 명상 덕분에 바뀐 현실에 순응해 가는 게 현명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템플스테이 대신 홈스테이를 하면서 돈이 굳었다. 나면으로 때운 몸과 마음의 허기가 그대로 있었다. 환갑을 맞아 친구 부부들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다. 가이드의 말에 솔깃하여 옵션인 그 나라 민속 공연을 아내와 상의 없이 덜컥 예약해놓고 2시간 관람한 적이 있었다. 비싼 관람료가 조금 흠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할 만큼 재미있었다. 나와는 달리 아내는 지루했고 그 돈이 아까웠나 보다. 마님의 승낙 없이 덜컥 예약한 것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여행 기간 내내 그 말을 했다. 틈만 나면 오메가3니 화장품이니 배낭이니 모자니 티셔츠니 장난감이니 이런 걸 고르는 아내를 보고 한마디 했다가 그때마다 본전도 못 찾았다. 민속 공연 관람한 걸 꼭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남자는 꼭 필요한 걸 비싸게 사는 반면에 여자는 쓸데없는 걸 싸게 사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사지 말라 해서 안 산 적은 없다. 이렇게 세력 균형이 점차 깨지고 있다. 어느새 가정에서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 격이 되고 말았다.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순응하며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낄 때면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있다.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령을 하듯이 괜히 팔뚝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다.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제국의 세태를 몸소 겪고 실감하고 있다. 친구 녀석들은 이런 걸 벌써부터 겪었는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보고 답답해하고 한심해한다. 그들은 벌써 주눅이 들었고 나름의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나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임을 알고 있다.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걸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국의 종말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차마 그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아내와의 재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아내가 물어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나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물건이나 통장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다 라는 말에 더 당황했다. 갑자기 헬리크 입센에 희고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를 연상케 했다. 나는 그동안 착한 아내를 두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아내가 물이나 공기처럼 항상 내 곁에 있어 특별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 거두절미하고 아내가 그런 물음을 하게 한 내 잘못이 크다.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신경 쓰지 않는 아내이기를 바란 내 잘못이 크다. 내 탓이다.
처음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으로 무시와 냉소로 일관했지만 며칠 동안 원망하기도 하소연하기도 할 때 그 심각성을 인식했어야 했다. 그런 물음에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다. 아내는 잠을 못 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가 울기도 했다. 큰일 날 것만 같았다. 갱년기는 지났을 나이인데 다시 온 갱년기인가. 가만히 생각하니 평생 동안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둘 다 무일푼으로 총구석에서 태어나 이만큼 살면 되었지 무슨 군말이냐는 식으로만 생각해왔다. 가온이라며 역지사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꽤 많은 책들을 읽어왔으면서도 내 입장을 생각해달라고만 했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했다. 조선시대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밤늦은 시간에 얼음 위에 양주를 부어 한 잔씩을 꺼내놓았다. 경쾌한 소리가 나게 쨍 부딪혔고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평소 거의 말이 없고 술이라고는 한 모금도 하지 않는 아내가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와 달리 아주 열띠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방정맞게도 불빛에 비친 아내의 홍조 띤 얼굴이 예쁘게 보여 싱긋이 웃자 내가 딴청을 부리는 줄 오해한 아내의 말이 더 길어졌다. 여자였다. 세월이 무덤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가슴에 쌓아온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구절양장처럼 길었다.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매사에 낳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내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옳은 줄만 알았다. 아버지도 그러셨다. 부전자전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뒤에서만 엄마 칭찬을 많이 하셨지 한 번도 대놓고 칭찬하신 적이 없었다. 내가 우리 형제 중에서 외모나 행동이 갈수록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알겠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내 또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 기준으로만 사랑했고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았다. 남들 앞에서 팔불출이 되어 아내를 칭찬할 때는 많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에 만족하며 사는 줄 알았고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데 따라 아내의 지위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만족해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건 별거 아니라 했다. 솔직히 말해 아내를 젊고 지적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허기와 갈증을 느낀 적도 있었고 그런 여자들에게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었다. 아마 그런 것도 몹시 신경이 거슬렸나 보다.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걸 여자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녀도 아내이자 여자였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자인 아내가 사뭇 짜증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보였다. 나한테 보낸 글 끝머리에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듯해 가슴이 찡해졌다.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
그 말조차 생경하게 들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내의 예쁜 반란이었다. 얼음 위에 노란 양주 빛깔이 번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아내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다. 나이 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 후에도 끝까지 남을 사람이 아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아내만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주사 김정희가 세안도에 쓴 세안연우 지송백지 후조,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말뜻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다. 세상 인심은 그런 것이다. 한때는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는 추운 겨울날이 어차피 다가온다. 제주도 추운 겨울바람처럼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아내가 소중한 줄 알라는 아내의 바람에 내가 화답했다. 아내가 웃었다. 그런 아내가 나에게 소나무여 잣나무다. 최근에 읽은 퇴계이황 선생 글 중에서 이런 편지글이 머리에 오래 남아있다. 부부관계가 극히 나빠 이혼을 고려 중인 친구에게 보낸 글이다. 자네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가? 퇴계 선생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다시 얻은 부인 권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그런 부인과 사느라고 오죽 힘들었겠는가. 권 씨 부인은 제사상을 차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치마 속에 몰래 감추다 들키기도 했고,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제사가 끝나기 전에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과일을 집어주면서 대개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본인이 드시는 것보다 후손들이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부인을 감쌌다. 또 부인 권 씨가 퇴계의 흰 도포를 다림질하다가 태우고, 태운 곳을 흰 천이 아닌 빨간 천으로 기워주는 실수를 했을 때도 태연히 그 옷을 입고 나섰다. 부인이 그 옷을 입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퇴계는 부인의 흉을 보는 사람들에게 빨간색이 잡귀와 횡액을 막아주는 것이라 부인이 일부러 그리했다고 부인을 감싸주었다. 퇴계 선생이 성리학의 대가인 줄은 익히 알았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큰 인물인 줄은 몰랐다. 그 너그러움과 인간미에 숙연해졌다. 그런 퇴계 선생에게도 평생 잊지 못하고 지낼 단양 기생 두양이 가슴속에 있었다. 숨을 거둘 때까지 방 윗목에 매어 화분을 두고 아꼈다는데, 그 화분은 헤어질 때 두양이 준 것이고 단양에서 안동까지 가지고 온 것이다. 숨이 지는 날 퇴계는 제자에게 말했다. 저 매화에 물을 주거라. 물론 아내는 퇴계 선생의 부인 권 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내와의 재혼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먼저 나부터 변했다. 얼어버린 강물을 깨는 데는 커다란 도끼보다 따뜻한 봄바람이 낫고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틈틈이 껴안았다. 자주 칭찬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중 해라는 지시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청유형으로 바꾼 것도 잘한 일이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일을 여태 안 하고 살았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았다. 내가 아내와 재혼하기로 결심하고 재혼이란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몇 번씩이나 아내와의 재혼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아주 좋아했다. 그 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이마에 주름이 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얼굴이 애잔했다. 입가에 골이 파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재혼했으니 지금부터 긴 허니문의 출발이다. 지난 세월만큼만 같이 지내면 70성상을 해로하게 된다. 그때쯤에는 낡은 싸구려 영화처럼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에 주룩주룩 비가 내려도 좋다. 아내와 재혼을 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건 정말 잘했다. 이기고 지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서다. 황혼이혼을 하기도 하고 재혼을 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다르다. 지나간 세월 동안 속속들이 서로를 알아온 바탕 위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니 그럴 염려는 없다. 바닥을 친 것이니 오르는 일만 남았다. 오직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측은하고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 만물이 달라진다. 그동안 무덤덤하게 지내고 그러려니 하며 보아온 아내의 얼굴과 행동이 요즘 와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 얼굴 구석엔 아내가 보고 싶어 콩닥거리던 그때가 있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 묵묵히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었다.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나타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 아내의 조건, 남편의 조건도 조금 부족한 것이 낫다. 아내하고 재혼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다. 아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세상이 밝아졌다. 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달라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아내와의 재혼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